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를 만나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 좋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이면서 또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또 전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 실무 그 두 번째 사례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론 2강, 그 다음에 실무 적용 2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구성했는데요. 실무 적용, 사례 적용 첫 번째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인 노인 대상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욕구 사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욕구 사정 총평을 작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잠깐 어떻게 보면 맛만 본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이든 아니면 사회복지 복지관이든 또 노인 대상이든 장애인 대상이든 여성 대상이든 다문화 대상이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례 회의나 이런 기록지는 잘 작성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폼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욕구 사정 기록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계획이나 개입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욕구 사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훨씬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사례 적용 두 번째로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우리가 그 기법을 활용해서 하되 특별히 질문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2강 강의에서 사회복지 상담의 기술 여러 측면에서 기술들, 개인 대상, 그 다음 가족 대상, 그리고 일반 기술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때 가족 대상 기술 중에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질문 기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2강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또 이 4강 강의를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한번 우리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인수 씨와 디스에이저 이 부부의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는 부분의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례에 대한 개요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대상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어르신에 관련된 기초 정보 수집한 거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인 기초 정보도 있었지만 그 가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1강 강의에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했을 때 일반 상담 우리가 같으면 그 클라이언트 개인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도 괜찮죠. 개인의 정신분석 상담 같으면 그 개인의 깊이 있는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회복지 상담은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그 환경을 파악하는 측면, 그리고 또 가족을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봤을 때는 그 가족을 둘러싼 더 큰 체계인 지역사회나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사회까지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그 가족의 가족 내의 역동도 있다는 거고요. 그 가족의 역동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다양한 기술인 질문
기법, 질문 기술을 적용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차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그 과정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우러 다니죠. 초급, 중급, 고급해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현장에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병리적인 것을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문제를 막 파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막 파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문제 원인보다는 뭐에 집중을 한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가족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한 명의 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가족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 조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증상도 필요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증상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상보다는 무엇을 더 본다고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주변에 어떤 자원들이 있죠. 내 외적인 자원과 강점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탈이론적, 비규범적, 내담자인 클라이언트의 견해까지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탈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론을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탈피라는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규범적이다 라고 하는 용어도 규범을 벗어나는 거다. 그죠? 규범이 아니다, 아닐 비자를 쓰는 겁니다. 규범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이론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소한 그 견해까지도 다 존중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클라이언트의 견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가족은 그 문제 상황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뭐죠, 여러분? 바로 항상성입니다. 가족이 지금 현재의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부정적임에도 가족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가족의 항상성은 밖에서 외부에서 깨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례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 가족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클라이언트를 이 상담에서 참여시키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자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회복지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해결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사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모델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소녀의 과도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인 소영의 가족 중에는 중증 장애인이 2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14살 딸인 소영이가 대부분 맡게 되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중한 역할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인 부담이 커서 방송사의 추천으로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주인공은 지금 상담 의뢰의 주인공은 누구죠? 소영이가 주인공인데 소영이가 클라이언트인데 14살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이 됩니다. 이 아이가 가족들 중증장애인 2명에 대한 책임을 하고 있어서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추천이니까 의뢰되어 온 경우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지만 지금 상담 장면에 여러분들 앞에 이 소영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와 있다고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는 본래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던 밝은 아이였다. 장애를 갖고 있는 남동생을 간호해 오던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장애를 갖게 되어 이 2명의 식구를 간병하고 집안일에 신경을 쏟게 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꿈이 없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업에 대한 흥미도 점점 잃어버리고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없이 방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살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는 첫째, 간병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부담감. 여기에 학업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남동생 2 장애인을 간병하는 일 하나와 그 다음에 누군가는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집안일까지 병행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둘째, 어머니와 남동생 간호와 집안일로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속상함과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14살이면 정말 꿈 많은 소녀들입니다. 요즘 14살 아이들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아이돌이 될 거야, 춤 연습, 춤 학원 다니고 노래 좋아하죠. 음악이나 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아이들이 정말 심리사회적인 유예기를 겪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에조차 갈 수 없다는 거로 인해서 오는 그 속상함과 가족에 대한 원망, 이 사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죠. 셋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엄마에게만 신경을 쓰는 아버지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오빠에 대한 서운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빠는 계세요. 아빠는
그나마 엄마한테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중풍으로 장애를 입게 된 어머니에게만 신경을 쓰죠. 어머니 한 사람만으로도 아버지는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족을 보면